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했던 이슈를 골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밥상머리 화두 중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일 텐데요. 내년 선거에 누가 나올까? 여기에 대한 품평을 주고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선 2026 강원지선 마고른 빅매치를 주제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먼저 도지사 선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태 도지사가 재선 도전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원주 출신의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철원 출신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광재 전 지사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하마평에 오른다고 해요. 누가 최종적으로 맞대결을 펼칠지 도지사 선거의 관전 포인트나 주요 변수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도지사 선거 전에 내년 지방선거가 앞으로 244일, 문제 8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 8개월 전부터 지금 뜨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총 선출은 이 243명 선출을 좀 하는데요. 왜 뜨겁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추석 전에는 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정치인들은 이 밥상머리 민심에서 컷오프 되면은 이후 행보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끼어서 얘기가 들어가야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이 명절 앞두고는 이렇게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모든 후보군들을 총 이렇게 집결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나 교육감 단체장은 총 20명을 뽑거든요. 근데 거론되는 후보만 150명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경쟁률이 한 8대, 지금 상황으로는 8대 1 정도 되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그 후보들은 이제 압축되고 추격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엄과 탄핵 전후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엄이나 탄핵 전에는 이제 여당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이철규 의원들 같은 이렇게 중량감 있는 그 후보들까지도 아주 심도 있게 좀 거론이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야당이 되면서 이런 후보군들은 거의 권성동 의원은 지금 감옥에 가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김진태 현 지사의 독주 체제가 거의 강고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김한섭 환경부 장관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출마하기는 거의 가능성이 없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환경부 장관 1년 정도 했는데 전문성이나 이런 게 특별히 있지도 않았고 시국도 어수선했고 해서 이렇게 나온 성과도 뚜렷하게 없었고요.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원주 을 선거구에서 나왔다가 낙선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쪽을 좀 두드려 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김진태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약점이 국힘이다. 국힘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최대 약점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우상호 수석이 제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광재 전 지사 그리고 윤호중 장관 이렇게도 거론은 되고 있는데 네. 이분들 또한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맞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당 갑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29일 날 보니까 분당에서 고도 제한 문제 그런 지역구 민원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기자회견 하시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윤호중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수습하시기 굉장히 바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여파가 오래 갈 것 같은데 647개 중에서 한 99개가 지금 재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99개만 재가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수습하기 좀 바쁘셔서 다음 지선 출마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의 최대 변수는 저는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민주당이 만만치 않다. 이런 설이 있으면서 국무총리 차출설 이렇게까지도 있고,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서울 쪽에서는 또 분리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서대문구 쪽에서 사선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별로 좋지 않은 악재
후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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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도 짚어주시죠. 일단은 짚기 전에 한번 말씀드릴 게 김진태 도지사의 약점이 국민의힘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붙었던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강원도 득표율 47.3%,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43.9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7.7%,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번보수로 합치면 50%가 넘었다는 득표율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이나 총리들이 어떠한 도지사의 이름으로 거론되기 위해서는 그 장관이나 총리들의 지역구가 강원도에 있던가 혹은 아니면 아예 지역구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과거에 홍남기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출신인데 아예 정치를 안 했던 지역구가 없는 분이었으니까 거론이 된 것이고요. 윤호중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는 춘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경기 가평군 사람으로서 경기도 구리시에서 5선 의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광역단체장을 나간다고 하면 경기도지사 쪽이 더 가깝지 않나 하고 점쳐지고요. 이광재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느라고 강원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것 같고, 우상호 지금 수석 같은 경우에도 서대문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약간 비명계로 분류가 되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좀 오랫동안 준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비명계 딱지를 떼기 위해서 이번에 대선에서 강원도 와서 한 3주간 열심히 돌아다니셨죠. 그 몫으로 정무수석이 됐는데, 이러한 분들이 강원도에 계시지도 않고 20, 30년을 다른 곳에서 정치한 분들이 강원도의 실정을 잘 알 수 있을까 생각이 되면서,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독주를 보이고 있고요. 김한섭 환경부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장관으로 가면서 무소속이 됐기 때문에 원주시을 당협위원장이 지금 공석인데 그 모집하는 공고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이분이 김한섭 전 장관님이 만약에 도지사에 출마하겠다 혹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입당부터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입당 절차 아무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그 국민의힘에서 그 후보군은 거의 지금 상태로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두 가지 좀 더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김진태 지사의 국힘이 약점이다 이 얘기 드렸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도 썩 잘하는 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는 것도 있는데 지금 국힘도 안에서 지금 민주당이 약간 못하고 있을 때 원내에서에 대한 민생 이런 것들을 좀 챙기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꾸 장애로 나가가지고 엉뚱한 발언을 장애 하고 이제 안 있고. 나가죠. 네, 장애 엑시트 지금 했습니다. 나가다가 망했잖아요. 나가다니요. 나갔다가 굉장히 잘 안 됐어요. 전국 못 자, 돌고. 우리가 오늘은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 지방선거니까. 18개 지역구 얘기를 해야 그런 되는데 그런 중앙 부분들이 얘기 한번 있어서. 시작하면 네. 나중에 날 잡고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김진태 지사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점일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또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후보군 전체 통틀어서 봤을 때 지역에서 얼굴 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지역에서 춘천에서 행사 많이 다니면은 이렇게 웬만한 정치하시는 분들 다 얼굴 뵀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군들 중에서 지역 행사에 얼굴 보이시는 분은 거의 못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이 과연 유리할까? 굉장히 좀 불리한 지형이다. 이런 거는 객관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네. 얼굴도 둘째치고 그 윤호중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5선하고 또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4선하는 동안 내가 강원도 사람이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난 강원도 출신이다. 강원도에 그래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 이러한 사료조차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강원도를 찾는 거는 좀 아니다 생각 말씀드립니다. 네, 도지사 선거의 관전 포인트 아주 치열하게 짚어주셨고요. 다음 춘천, 원주, 강릉 빅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강릉부터 살펴보자면 최악의 가뭄 사태, 이 강원도 최다선인 5선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영동 지역의 공천 구도가 좀 요동치고 있고요. 보수 진영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냐 하는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이 영동 지역의 보수세가 워낙 강한 만큼 민주당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태백산맥을 그 중앙에 있는 정치바람이 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춘천은 약풍이고요. 원주는 한 중풍, 강풍 정도 되고, 근데 그 태백산맥을
그 정치 바람이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최근 지표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강릉에서 49.96%를 얻었어요. 50% 정도를 얻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1.42%를 얻었습니다. 지금 가뭄 타동으로 인해서 강릉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긴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직전에 28차 민생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강릉에 대해서 언급한 게 예산을 배정해 줄 테니 지하 물창고를 만들어라. 지하 저수창고를 만들라고 해서 강릉 시민들 누구나 2027년에는 그것이 완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과도기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김홍규 시장 이외에 권형렬 도의회 전반기 의장 또 심영섭 강원 경제자유구역 청장이 강릉시장 후보로 좀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은 좀 특이점이 김한근 시장이 국민의힘에 있던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게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강릉시장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에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 국민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섞어가지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5선 권성동 국회의원께서 이제 뭐 전국구가 되셨어요. 구속되고 하셔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이거 뭐 좀 안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하는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그렇게 되기도 했고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가뭄 사태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전 시민들이 다 힘든 사태에서 예를 들면 보였던 행보들 그 와중에 권성동 국회의원은 감옥에 가시고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이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조목조목 물어보니까 그 강릉시장이 그걸 대답을 잘 못한 영상들이 좀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지금도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릉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목도를 했거든요. 가지고 굉장히 SNS에도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강릉시가 이게 그 강릉의 가뭄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 가뭄 대응 재난 자체 매뉴얼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릉에. 근데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좀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비가 안 오니까 농업용수 중단을 매뉴얼보다 2달 늦게 했고 그리고 생활용수 제한급수도 일주일이나 늦게 해가지고 이 사태를 키웠다.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에 있는 것들도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좀 하나하나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파가 좀 갈 것 같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적어도 이 정도 사태가 났으면은 그 지역에서는 정권 교체가 아무리 맞습니다. 태백섬면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웬만해서 잘 못 넘어가는데 이 정도의 바람이면은 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좀 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후보군으로는 지금 이제 현 시장, 김홍규 시장께서 나오시는 건 이제 거의 유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직 이제 그거는 원래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 계시면은 그 판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판정리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현 시장이 나오시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아까 이제 김한근 이제 저 국힘 출신 이제 분이 이제 시장 나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강릉 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김중남 지역위원장입니다. 이분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2018년도에 무소속으로 나왔었는데도 10% 정도의 득표를 벌였거든요. 근데 강릉에서 무소속으로 10% 나오는 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고 22년도에는 이제 김우영이라고 하는 분 도당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이분 그냥 왔다가 찍먹이라고는 하나요? 찍먹이죠. 찍먹입니다. 찍먹. 완전 찍먹이에요. 서울 찍먹. 은평구. 그냥 왔다가 이거 하고 도당위원장까지 했는데 서울로 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배지 다셨어요. 참 이런 분들 별로 지역 입장에서 좋지 않은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공천을 받아가지고 못 나가셨어요. 근데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좀 김준남 후보가 좀 강력한 후보가 있지 않나 좀 이래가지고 김홍규 시장하고 이 가뭄의 사태를 초래했던 시장하고 민주당 지역위원장하고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보면은 해볼 만한 선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차이도 예전에 22년도의 선거에서는 뭐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후보가 14.2%까지 차이가 났는데 그나마 지난번 대선에서 한 8.4% 정도. 라서 이 좀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4% 정도는 이 인물론과 그리고 가뭄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은 극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태백산맥을 한번 강릉에 뚫어보지 않을까. 이런 제 기대도 같이 섞어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과거 총선에는 가장 근처에 뚫린 사례가 18대 총선에 최욱철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사례는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강릉시장 선거 관전 포인트. 예, 관전 포인트 제가 잠깐 하나만 더 재미난 거 네, 하나만 그러시죠. 말씀드릴게요. 네.
육동안 시장의 선택이 김홍규 시장을 도왔다. 그러니까 육동안 춘천시장이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김홍규 강릉시장이 볼 것이다. 뭐냐 하면 내년 3월에 강원FC 경기가 있습니다. 강원FC 경기를 춘천시가 신청을 안 했어요. 원래는 강원FC 경기가 전반기에는 춘천, 후반기에는 강릉입니다. 그럼 내년 3월부터 한 6월, 7월까지는 춘천에서 해야 되는데 강릉 사람들이 맨날 보러 왔거든요. 강릉은 표가 거의 매진이 돼요. 춘천 경기도 강릉 사람들이 보러 왔는데 근데 웬걸 춘천에서 신청을 안 하니 내년 3월부터는 강릉에서만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시정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승리를 하면 정부 지지율이 소폭 상승합니다. 그 정도의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 돼서 춘천시 시민들은 아니 왜 강원FC 축구회 안 해? 그 강릉 시민들은 강릉에서 한대라고 하면서 결국 육동안 춘천시청의 선택이 김홍규 강릉시청을 도와준 거다. 반사적 이익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춘천시장 선거 관련해서도 바로 넘어가면 살짝 되는데. 네, 넘어가면 말씀을 되겠네요. 해주셨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또 많습니다. 민주당에선 도지사 후보군으로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육동안 춘천시장의 재선 도전에 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여기에 이재수 전 춘천시장, 원선희 전 강원대병원 감사, 허소영 전 도의원 등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도민복지특별자문관을 지낸 변지량 씨,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박기영 도의원, 최성영 강원관광재단 이사장, 한중일 국민의힘 도당 대변인,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정광열 전 도경제부지사까지 공천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이 주목하시는 이 후보와 관전 포인트 다시 짚어주시죠. 일단 춘천이 이제 뭐 강원도의 정치 1번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후보군도 많고 관심도 좀 뜨겁고 치열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후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동안 현 시장께서 이제 재선 도전이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다만 이 도지사 선거의 변수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가 춘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상호 수석께서 이제 강도지사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뭐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서울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라도 이제 방향을 튼다고 하면은 그럼 도지사 선거군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춘천시장 선거에 나가신다는 분들이 갈아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생물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민주당의 이 시장 선거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변수에 대한 발생 여부가 좀 남아있지 않나.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에는 이제 거론된 후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는데 제 느낌에는 이 대부분 후보들께서 이제 김진태 현 지사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후보들 아닌가 좀 이렇게까지도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현재 이제 김진태 지사님께서 이제 현재 도지사지시만 전 춘천 당협위원장이셨고 춘천에서도 어쨌든 국회의원을 2번이나 재선까지 하신 분이고 현재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뭐 원외이기도 하고 영향력이 뭐 김대 지사보다는 크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약간 표현을 하자면 김태 지사님의 그늘 아래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재밌어요.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춘천의 핵심은 양당의 공천을 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지선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세였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불과 한 2-3달 있다 선거를 치렀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국힘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광준 후보가 탈당을 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시면서 이제 변수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번 선거가 엄청나게 바뀜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0.78% 났고 1,000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1,049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런 만큼 인물과 공천 뭐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워낙 이제 박빙인 선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과 그 공천을 어떻게 양당에서 잘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판세가 변동이 심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도 말씀해 방금 또 주시죠.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진태 지사의 사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늘에 있다.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 그늘. 김진태 네. 지사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까.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어서 제가 아는 취재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취재를 할 때마다 나오는 답변은
지금 우리가 뭐 어디 춘천시장 선거든 어디 시장 선거든 뭘 개입을 하냐. 지금 도정 신경 쓰기 바쁘다.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유 그런 거 다 소문이고 다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아직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 후보분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뭔가 누가 개입돼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다들 그냥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는 느낌이고요. 춘천은 굉장히 희한한 도시인 게 지금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없는 이상은 3선을 보통 다 합니다. 예, 강릉도 3선 시장이 있었고요. 원주도 3선 시장이 있었어요. 춘천은 3선 시장이 없었습니다. 재선은커녕 대부분 초선만 하고 다 나갔어요. 근데 그것도 희한한 게 초선을 하고 나가는 과정이 내가 여당이고 현직이고 현직 여당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데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그 민주당에는 뭐 이재수 시장이 그랬고요. 국민의힘 쪽에는 유종수 시장도 그랬고요. 또 초선만한 의원이 최동영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았는데 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윤민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 착출설 얘기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이 밑바탕에는 아무도 방심할 수가 없다. 현직 프리미엄 또 여당 프리미엄이 작용되지 않는 도시가 바로 춘천이다라는 거고 이거는 좀 재밌게 살펴보자면 춘천, 원주, 강릉만의 좀 특이점인데 비평준화 고등학교 문화가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이 고등학교 동문회를 가지고 어디 고등학교 우선으로 이런 얘기가 너무나 사견에 많이 돌아요. 이게 다 평준화 고등학교였으면 그 문제가 아닌데 지금 시장 후보군들 정도 나올 정도 나이이면 그 정도의 나이 분들이시면 다 비평준화 고등학교, 저도 비평준화 고등학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 고등학교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천에 영향도 있을 수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까지 얘기 나서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 나오면은 네. 당을 안 따지는 거예요. 네, 우리 맞습니다. 고등학교 네. 이걸로 미는 게 춘천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춘천, 그런 분들이. 원주, 강릉 다 그렇습니다. 다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많이 강한데 네.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도요. 네. 아까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춘천은 당내 경선도 엄청나게 치열하고요. 본선도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도 치열해서 현직이 떨어지신 분들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본선도 거의 2% 안쪽에서 이 박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춘천시장 선거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수부도시기도 하지만 관전 포인트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원주시장 선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구자열 전 지사 비서실장과 광문군 시의회 부의장, 22대 국회 비례대표를 승계한 무소속 최혁진 의원, 최석 전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이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선 원광수 시장의 대항마로 김기용 도의원과 최재민 도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현재 무소속 상태인 조용기 시의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광수 시장의 재선 도전 속 여당인 민주당은 4년 만에 원주시장 탈환을 노리고 있는데 두 분이 보시는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원주는 춘천과 또 다릅니다. 원주는 한 번 시장을 선출하면 삼선 가요. 재선 네. 가고 그냥 무난히 가는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원광수 시장에게 좀 더 힘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원광수 시장 외에 거론되는 도의원 최재민 도의원과 김기용 도의원 분들은 타천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나도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진 않았던 부분이고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구자열 전 지사 비서실장하고 광문군 시의 부의장이 양강이다라는 것인데 저는 원주의 원광수 시장에 대해서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거는 제가 선거법에 민감해서 칭찬을 잘 안 드리는데 화천에 산천어 축제가 있다면 원주에 만두 축제가 있습니다. 네. 화천에 산천어 축제가 세계 8대 불가사의라 그랬는데 이게 정갑철 전 군수님이 이거 만들어 놓고 삼선한 거거든요. 산천어 축제를 하면서 산천어 축제가 지금 정갑철 군수가 만들어 놓고 임기를 계속하면서 유지한 건데 만두 축제라는 게 원광수 시장 처음 인계 만든 거예요. 원광수 시장이. 저도 굉장히 의문이 들었고 원주가 만두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랬는데 축제를 갔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추억 하나도 안 되니까 원주 만들어 너무 그러니까 춘천은 닭갈비가 있고 여러 가지 특색에 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주가 얼마 전에도 댄싱 페스티벌도 하곤 했는데 네. 원주를 놀러 가보면 뭔가 역동적인 축제가 있다라는 그런 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원광수 시장이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는 원주는 탈환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이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주가 가장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하면은 21대 대선에서도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가장 큰 차이로 5% 넘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겼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구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그런데 그리고 여권 지지세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시장은 국힘이에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여권이 지금 강세인 거는 좀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재 상황에서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힘 이제 원광수 시장님 이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저랑 보는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봤을 때 원광수 시장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저는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극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시민들에게 너무 강경적으로 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시민들의 이제 둘러싼 갈등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 리스크 많습니다. 큰 비위 사건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은 원광수 시장 본인께서 인사 기준 지키지 않아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서실장의 업무 추진비 그래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도 들어가지고 작년에 뭐 시장 비서실 뭐 웬만한 데 다 들어가지고 압수수색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사 진행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하도급 업체 선정 외압 뭐 직권남용 혐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대한 필요도가 굉장히 높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만두 축제 잘하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 내부로 들어왔을 때 그 원주시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 부글부글하고 뭐 고문노조 같은 데서도 매번 성명서 내고 이게 시청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카데미 먼저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딱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국힘이 지금 네. 시의회도 조금 엉망이에요. 왜냐면은 이 탈당한 분들이 있죠. 조영기 시의원이 탈당해가지고 뭐 민주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장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다시 좀 선거를 알아. 국힘으로 들어와죠. 그래 들어와서 선거 좀 나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 상황이나 국힘의 당내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가 좀 드러나고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네. 아카데미 건물은 제가 잘합니다. 굉장히 그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오래돼서 위험물 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시민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몇몇 이제 강성희 시민분들이 부시지 말라고 안에 시위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건물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송치가 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없고요. 다만 걱정되는 게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체포가 됐는데 뭐 정권이 넘어갔으니까 수사력이 어떻게 또 반영이 있을까? 그게 좀 걱정된 부분이고 우리 그러지 말고 만두축제 같이 한번 가시죠. 만두축제? 예, 올해 갔다 오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왜냐면 춘천시 의원님으로서 춘천시 닭갈비와 막국수 축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이번에 닭갈비 네. 축제도 많이 변하니까 네. 한번 잘 두 지역 축제 한번 잘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원주 만두축제 꼭 가시길 네. 바라고요. 10월 24일에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내년 지선에서 3선 연임 제한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 양양, 철원, 화천 네 곳인데요. 아무래도 이곳은 당내 공천 경쟁부터 또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일단 양양, 이 강릉에서 제가 손꼽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왜냐하면 양양은 일단 태백산맥 넘기에 제일 어려운 동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진아 군수가 3선 제한에도 걸려 있지만 이분 지금 뇌물수수, 여성 민원인 강제추행 이걸로 1심에서 징역 2년 받으셔가지고 지금 감옥에 계신 분이에요. 예, 저는 이런 분들이 어쨌든 지금 1심이라서 이제 뭐 2심 항소해가지고 뭐 무죄를 주장하고 계신데 이제 재판 결과가 뭐 끝까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 죄질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이런 분을 냈던 그 당에서 다시 되는 부분들은 정말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양양은 항상 지난번 대선에서도 11% 차이 났고요. 국힘이 이겼고 그리고 지난번 지선 때는 또 15%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 항상 10% 넘게 이 국힘이 앞서고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시장 군수가 좀 못된 짓 한 부분들은 그 국민들께서도 좀 정확하게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동해 또 저는 세 번째로 관전 포인트 있는 분. 왜냐하면 이분도 심기현 시장도 작년 12월에 이제 뇌물수수로 감옥 가셨다가 뭐 구속기간 뭐 끝나가지고 나오셨어요. 이런 분들도 지금 뭐 재판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물갈이가 정권교체 차원에서도 지역에서도 좀 돼야 되지 않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동해는 그나마 양양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한 7.5% 정도 차이를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인물론이나 뭐 이런 리스크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해볼 만한 지역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 다 후보군들이 말씀해 주셨던 네 곳 모두 후보군이 지금 10명이 넘어요, 다들. 예, 다들 10명이 많아 넘어가지고 뭐 민주당 한 3, 4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회의원 무소속 한두 명 뭐 이렇게 포지션이 좀 짜여져 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후보군들이 나중에 추려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나 양양이나 동해 좀 이런 지역에서는 정말 좀 한번 물갈이가 돼야 되지 않나 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양양 동해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철원 화천 짧게 스케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철원은 지역구가 좀 나눠지는 게 철원 동성권이 있고 갈말 김화권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어디 후보가 누가 몇 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경선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보면 철원 동성권의 김동일, 김정수 거론되는 인물이 두 분이 계시고요. 갈말 김화권에 신인철 전 부군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표심이 갈라지는 게 철원의 특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화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자는 항상 많이 나왔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김세훈 전 이제 후보자신데 이분이 계속 견고하게 혼자 후보자로 가시다가 최수명 전 화천 부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어요. 이래서 지형의 변화가 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그 외 지역은 또 현직 단체장들의 재출마가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 선거에서 이 지역 정말 치열할 것이다, 재밌을 것이다 예상하시는 지역 있을까요? 저는 두 군데 뽑자면 양구 서흥원 군수님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김한규 강원도 도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거기에 그럼 김한규 강원도 도의원 자리는 또 누가 갈 것이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이고 홍천군 군수 선거가 좀 희한한 게 한 20년 동안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왔다 그 갔다 보수 진보 보수 진보 계속 바뀌는데 그 지금 신영재 홍천 군수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그 이규설 홍천군 번영회장님 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이러한 관전평이 좀 있다 보여지고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지사 선거보다는 도의원들 선거도 다 같이 신경 써야 돼요. 지금은 그 도정과 도의원들 인원수가 여당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플로어링하게 도정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김진태 도지사가 재선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도의원이 반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그럼 도정은 힘들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두 곳 뽑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한 곳은 이제 고성이고 또 한 곳은 이제 속초인데 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시장님이 계세요. 근데 지난번 대선 때 고성이 국민의힘이 10% 넘게 차이가 났어요. 이겼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여기는 만만하지가 않은 데다.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긴장해야 될 곳. 다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결과, 이 수치로만 봤을 때 그런 지역이 이제 고성이고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될 곳, 속초입니다. 속초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께서 이제 단체장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 대선 때 결과를 보면은 국힘이 2.9%.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차이로 이제 이겼던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과 속초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두 지역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도교육감 선거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경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또 항소했는데요.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를 거치려면 또 임기 내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낮아서 임기를 채울 것으로 또 전망이 됩니다. 어쨌든 선거 구도에 그래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임기를 안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그 공석이 발생하잖아요. 아니 공석으로 차라리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세요. 이게 교육감이기 때문에 2심 정도 아니,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그거 없어도 수능 잘 치러져. 그러니까 이게 왜냐 있으면 더 문란해지고 네, 맞습니다. 분위기 안 좋아진다니까. 왜냐하면은 일단은 재판을 신속하게 지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633 법칙이 꼭 3개월을 다 지켜라가 아니라 3개월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좀 신속도를 내서 좀 이 재판이 워낙 길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이 뭐 재심이나 뭐 항고소심까지도 좀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데가 보고 있는 교육감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잘못했고 뭐 30까지 가야 되는 권한은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적어도 2심 정도에서 또 이제 유죄가 확정되면은 이 죄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그 떳떳한 모습으로 사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런 바람이 하나 있고요. 근데 재판 관련해서 뭐 선거의 영향이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뒤집어질
이면 모르겠지만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1심에서도 여러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온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런 분이 다음에 나오신다고 한들 우리 유권자들이나 시민들께서 다시 그분을 선택해 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신경호 교육감의 정치 생명은 거의 끝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신경호 교육감의 재판을 6명이 같이 받았고요. 그중에 3명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도 5개의 혐의를 재판받았는데 4개가 무죄가 나오고요. 한 건이 이제 뭐 한 명한테 500만 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인데 신경호 교육감은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들 무죄 나온 거 항소하지 말라 그랬어요. 검찰들이 판사 3명이 무죄를 1심에서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항소하는 게 말이 되냐?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의하면 신경호 교육감 4건 무죄 받은 거 검사들이 항소하면 안 됩니다. 한 건만 가지고 항소심 재판을 해서 충분히 뒤집혀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면 후보자가 너무 많아서 단일화가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금 도지사 도교육감 런닝메이트제를 하자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과연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리를 잡을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도 관전 포인트까지 계속 좀 말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드리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강상명 대표께서 이제 단독이에요. 근데 보수 쪽 후보는 한 7, 8명이 돼요. 가지고 강상명 후보 대 보수가 이제 단일화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냐, 아니면 단일화를 하면서 파열음이 나가지고 더 안 좋게 될 거냐, 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강상명 후보 대 이제 보수 후보 구도, 뭐 이거를 좀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현 시점에서 이 내년 지선에서 강원 지역 표심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한 문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먼저. 민주당이 유리하겠지만 결코 만만한 강원도가 아니다. 한 문장으로 그렇게 네. 정리를 해주시는군요. 지방선거 이재명 정권 심판의 서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문장으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 줄 평 겸 한 문장으로 또 정리를 해주신 건가요? 네. 아니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결국 지방선거는 중앙정부의 정책의 심판을 하는 자리인 건데 지금 이재명 정부 임기 100일 안에 한 것이 빚을 내가지고 민생회복지원금 뿌렸고요. 8.15 광복절에 조국 윤미향 사면을 시켰고요. 관세 협상, 대미 관세 협상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대통령은 재판을 안 받고 있고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그 배임죄는 다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 정치를 하다 보면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결국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심판보다는 민주당 심판을 해야 된다 같아요. 왜냐하면 심판이네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뭐 다 동의한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정청래 대표나 뭐 추미애 뭐 이 그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정권 브레이커다, 뭐 보수의 어머니니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이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2026 강원지선 마고른 빅매치에 대한 두 분의 한 줄평 이렇게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넉넉하고 둥근 보름달처럼 가족분들, 친지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